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강 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 시간을 들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소비했던 컨텐츠들이 세부적으로 나눌 때 종류가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미디어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지각 미디어, 시각, 촉각, 청각, 촉각, 그리고 표현 미디어, 문자, 소리, 정지화상, 동영상, 그리고 입출력 미디어, 출력과 입력인데 출력은 스크린,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입력은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스캐너, 그리고 저장 미디어는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DVD, 플래시 메모리, 전송 미디어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동통신망, 그 다음에 정보교환 미디어는 지상방송, 위성방송, 무선 인터넷, 그리고 DMB 방송 등이 있죠. 그리고 연속 미디어는 그 전화, 전산망, 케이블 TV,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디어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것을 우리는 그 활용을 하고 있죠. 인터넷도 그렇고. 자, 이런 미디어의 종류 중에 뭔가 좀 독특한 것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기 미디어였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시각, 청각, 촉각인 거죠. 이 시각, 청각, 촉각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장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바로 그 눈과 그 다음에 청각, 귀와 촉각, 바로 여러분들의 그 피부에 해당이 되겠죠. 손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손등이나 이런 그 여러분들의 신체에서 그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바로 피부라고 하는 그 장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디어 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하신 말씀이 인간 자체가 바로 미디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얘기가 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좀 보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 부분이죠. DNA. 근데 그 부분은 과학의 영역과 그 공학적인 부분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좀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과학 기술이 대중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크리스퍼9이라 불러는 이제 그 신기술이 나와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게 됐대요.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활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이긴 한데 그 유전자를 활용을 해서 그 컴퓨터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긴 한데 향후 10년 혹은 20년 그 가까운 미래 안에서는 그 유전자 컴퓨터가 혹은 유전자 매체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전기전자를 기반으로 한 그 미디어들 외에도 어떤 유전 정보와 같은 유전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DNA를 활용을 해서 미디어화하는 기술이 그 향후에는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나 혹은 아미노산이나 그죠? 그런 분자들도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전기와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 차세대 미디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미디어의 기준이 나와요.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일 미디어, 모노미디어에 대한 것은 1강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모노미디어가 두 개 이상 모이게 되면은 멀티미디어라고 했었죠. 이런 멀티미디어는 그 단순한 텍스트와 그다음에 수치 연산을 할 수 있는 숫자, 이것을 벗어나서 소리 음악, 그래픽, 이미지와 같은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유튜브나 혹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소모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생성, 처리, 통합, 제어, 표현이라 했었죠. 그죠? 이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는, 연결이 되고 있는 장비들도 바로 미디어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그 보셨던 그 우리가 그 리눅스 마스터나 다른 자격증을 제가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 케이블들이 있죠. 광 케이블 이런 거, 그런 부분도 바로 뭐가 된다? 미디어에 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멀티미디어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멀티미디어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 특정 형태에 있는 콘텐츠를, 이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상호작용 부분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더 덧붙여서 이제 봐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공유가 반드시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도록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 정보들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정보 검색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검색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웹 1.0 시절에는 웹사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들 있죠. 그죠? 그것이 웹 1.0 같은 경우 시절에도 음악이나 이런 콘텐츠, 영화라는 콘텐츠는 유통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긴 했는데, 통신 속도나 기술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그 개념이 정립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웹 1.0의 특징은 정적인 데이터들을 서로 그 단방향의 느낌이 나는 형태로 해서 전달하는 거에서 멈췄었죠. 그러나 그 시절조차도 사실은 뭐가 존재했었냐면은 바로 정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잘 하면 그 시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알파 세대나 Z 세대, 흔히 이제 합해서 잘파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MZ 세대나 혹은 X 혹은 그 위에 있는 연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서비스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뭐 세이클럽, 뭐 싸이월드 쪽에서 봐보면은 검색하는 창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넣으면은 정보가 나왔어요. 그죠? 그 바로 뭐예요? 우리가 멀티미디어의 상호의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약했던 웹 1.0 시절에 있었었다 하더라도 정보 검색이라는 기능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자격증 중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으로 있었었죠. 그죠? 근데 정보 검색이 일상화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자격증이 지금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격증 취득은 했긴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변화가라는 게 언제였었냐면은 2010년도를 전후하면서 바로 그 웹 2.0 시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싸이월드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가 메타, 지금의 메타인 페이스북보다 먼저 만들어졌긴 했었지만은 어떤 웹 2.0 서비스로서의 어떤 표준적인 형태를 잡아갔었던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잡아갔던
페이스북과 그 이후에 나왔던 트위터, 그렇죠? 그 근처로 나왔던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들, 유튜브 같은 서비스들이 웹 2.0은 바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다,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그 시대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뭐 인스타그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들도 한쪽에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IT와 코드에 대한 이해들을 서로 공유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GitHub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나온 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전 지구적인 어떤 그 상호 정보 전달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웹 2.0이 그 본격적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멀티미디어에 관한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소비가 됐었고, 또 그런 콘텐츠와 인프라 플랫폼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됐었죠. 그것이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또 이제 등장하는 시기하고도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모바일 웹사이트는 보통 PC에서 큰 화면으로 본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작은 사이즈에 최적화되는 웹사이트 페이지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시기적으로 그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되게 그 독특한 서비스들을 많이 생겼었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나타난 게 2010년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어떤 그 기술적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은 그 틱톡이나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쇼츠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 이상 뭐 새로운 게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겨울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챗GPT 이후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달리라든지 그 생성 AI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딥페이크 기술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컨텐츠가 마구 만들어지는 지금 그 폭발 지점에 사실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챗GPT의 새로운 버전이 또 등장을 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제는 그 챗GPT에서 유료로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300페이지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은 자신만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본인의 GPT 채팅봇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거의 아직 1년이 지금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이런 곳에서도, 오픈 소스에서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로 향하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최신의 얘기를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보면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쌓으면은 멀리 이제 보고 계속 이제 그 자신의 전공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 전문 기술을. 웹 3.0의 특징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보안 기술을, 정보 보안과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짐작이 가실 겁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타인의 돈이죠, 자본을 뭐 몇억 원어치를 막 계좌에서 훔쳐갔다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음성을 변화를 하거나 영상을 변환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걸 일으켰는데, 이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웹 1.0의 단방향적이지만 컨텐츠가 늘어나는 시기와 2.0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 그리고 웹 3.0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강화되는 것과 함께 바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게 해서 본인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내놓게 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랬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정보 보안 기술의 급성장으로 지금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조차도 그 속일 수 없게 해주는 그런 그 개인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것을 지켜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 메신저나 소프트웨어 혹은 스마트폰을 그 이제 그 오픈을 시키려고 할 때 지문으로 여시는 분들이 있죠. 혹은 얼굴 인식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웹사이트가 그 결국에 그 사람 개인을 구분해주는 그런 이제 그 도어키퍼들이 그죠?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켜주는 기술들은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다? 그 인공지능이 웬만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예측에 의하면 향후에 개발되는 향후에 생성되는 컨텐츠의 80%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점점 희소해지는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금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와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과연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그 또 기회를 주는 데다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기준을 잡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러한 그 지식들에 대해서 그 기반을 강하게 다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기, 솔직히 지금 저도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전문가분들 있죠. 뭐 의사, 변호사, 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대체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이제 공격이 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회의를 하고 저한테 질문하시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런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원칙과 철학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매칭을 시키고 하면서 전략을 짜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큰 변화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뤄요. 교육 쪽은 정말 심해요. 그게 지금도.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관련된 논문이 지금도 보면 쏟아진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 내에서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로 변화가 극심한데, 그렇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경기가 있든 없든 그렇죠?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것은 절대 빠질 수 없죠. 저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좀 관심을 기르다 보면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중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자제하는 영역이죠. 어떤 거요? 게임입니다. 자, 게임 산업은 그동안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죠. 특히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 스위치라고 하실 거예요. 닌텐도에서 나온 그런 그 콘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PC방 혹은 뭐 그 게임방 뭐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 혹은 오락실이라 얘는 아케이드 게임 있죠. 아케이드 게임이나 혹은 그 PC 게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하는 다양한 RPG 게임들 있죠. 뭐 리니지라든지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죠? 리니지라든지 저는 거의 하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룰을 그거는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은 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이제 PC 게임의 영역이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게임이나 혹은 온라인 게임, 사실 PC 게임과 온라인 게임은 좀 서로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엮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통 얘기하죠. 뭐 문명하셨어요라고 하는, 문명하셨어요라는 얘기를 살짝 그 단어를 그 재밌게 바꾼 거라고 했는데, 문명하셨어요라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심한 게임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는데 저도 잠깐 하다가 바로 손을 놨었죠. 중독될까 봐서. 근데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런 그 PC 게임들, 컴퓨터로만 하는 게임들, 여기서 말하는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좀 개념을 뺀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워크래프트 유명한 거, 그다음에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제 그러한 유형에 있는 게임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과 그다음에 TV 게임 등 신종 미디어에서의 게임 분야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전철을 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접으시고 혹은 책을 보시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유튜브 보시고 이제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그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에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학생이나 근데 사실은 그 연세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그 직장인분들 그다음 여성분들도 게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이제 그 퍼즐형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육성형 게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게임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 분야는 되게 정말로 이제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비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콘솔 게임들 중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허드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쓰는 형태에 있는 장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메타캐스트라 부르는 장비가 있는데 저도 메타캐스트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메타캐스트와 같은 그런 장비들을 쓰기 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그냥 게이밍가 됐었는데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허드를 쓴 다음에 깨달았던 게 이거 완전 다른 세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도 봐보면요. 그 플레이 성격에 따라서 게임의 장르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롤플레잉에서 RPG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이 있고 어드벤처나 액션이 있고 대전 게임, 보드 게임 등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장르를 보면은 이렇게 그 딱 몇 가지로만 나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자세히 또 들여다 보면요, 그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정적으로만 어떤 그 진행하는 그런 게임의 흐름을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특징들을 섞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디아블로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액션에 있는 형태를 많이 또 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액션 RPG라고 불러요. 네, 그런 형태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보면은 게임 중에서 그 펍지라는 곳에서 나와 있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그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대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학생 때 그런 이제 그 슈팅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손을 내려놔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손을 웬만해서는 대질 않고 있죠. 왜 그러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 다양한 형태의 그 기존에 있는 장르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고요. 핵앤슬래시라 불러가지고 수많은 적을 한꺼번에 그 없애버리는 데서 이제 어떤 그 도파민이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그 본인의 게임에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장르, 어떤 스타일들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게임이란 거는 이제 그 장르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즐기는 장비들도 다양하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봐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게임들조차도 전부 다 최근에는 어떻게 됐다? 네트워킹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게임 장르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2년 디지털 위성 방송이 서비스된 이후에 지상파 방송과 유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을 했고 2005년부터는 모바일 단말기에 DMB 서비스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송으로 IPTV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웹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의 등장으로 그 정규 방송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웹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TV나 뉴스에 대한 콘텐츠들을 빠르게, 그죠? 그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는 그 방송에서 빠르게 이제 최신 정보를 이제 더 보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보면은 과거에 9시 뉴스 뭐 가지고 어떻게 나왔었던 그런 뉴스들을 보기보다는 인터넷 뉴스하고 그 다음에 뉴스 앱을 설치해가지고 소식들을 빨리 봤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고민을 했던 게 과거에 같이 TV 수신기를 한 대 장만을 해서 뉴스나 일반 방송을 봐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른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그 학생들은 아예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 너무 빠르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해서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또 하나의 매체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뉴스를 받기도 하죠, 그죠? 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지금 보면은 웹이나 앱을 통해서 이런 그 이제 콘텐츠를 받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게임하고 같이 방송에서도 네트워킹에 대한 그 파워를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장점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지금 보면은 서비스하는데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입니다. 디지털 영상은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극장뿐 아니라 네트워크, DVD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영상물 전체를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영화와 일반 영화용 특수효과 애니메이션은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이 있죠. 그 여기서 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3D 애니메이션을 진짜 일상화돼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일상화돼서 그렇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3D라고 하는 그래픽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았었거든요. 그나마 기억을 하는 게 2000년대 그 이전에라고 본다면은 90년대 중후반에서 게임 그 역시 게임은 새로운 시도를 또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버처 파이터 1이었던가 처음 나왔을 때 기립박수 했잖아요.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버처 파이터 1편 그 게임을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걸로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움직이고 과연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의 차이가 뭐지 싶을 정도로 그 굉장히 둔하고 그렇게 그 답답한 형태의 그래픽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는 거의 실사와 같은 정도로 그래픽들이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언리얼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어요. 게임을 만들 때 쓰는데 보통 게임을 모바일 게임이나 일반적인 게임을 만들 때 유니티를 쓰거든요. 그 이제 C샵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건데 근데 그 보면은 그런 유니티라는 엔진이 있는가 하면은 언리얼이라는 엔진도 있어요. 그래서 언리얼 같은 경우에 그 게임을 만들면은 최근에 이제 기술이 보면은 거의 그 실사와 같은 일반 도시나 혹은 산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과 그 실제 화면이나 실제 어떤 그 풍경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봐보면은 어떤 그 디지털 영상의 발전 이후에 나와 있는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랩 3.0하고도 관련이 이제 점차 가고 있는 것이죠. 기술들이 달려가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실시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실물의 영상하고 같아지면은 그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목소리도 똑같이 따라할 거고 외모도 똑같이 따라할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보안 기술은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잠깐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영화는 1982년에 제작된 그 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큰 반응 얻었다 그랬습니다. 82년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영화 전체가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는 바로 1995년에 그 픽사, 지금은 아마 디즈니 인수가 되지 않았었던가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토이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그 토이 스토리라고 하는 이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인형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그 인형 캐릭터의 그 동작이 정말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995년도에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후에 픽사에서 벅스라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뭐 니모를 찾아서 같은 영화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쟁 회사로 해서 나왔던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개미나 슈렉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기술이 막 발전하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점점점 그 흥미롭게 이제 그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영화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1편과 2편이 나와서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픽사에서는 보면은 뭐 소울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2편이 나오려고 하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런 그 작품들이 공개돼서 어떤 기술력도 강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정도로 그 스토리텔링이나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속 꾸준히 발전해 왔던 이런 디지털 컴퓨터 이제 그래픽이 영화라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있는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제 하나의 이제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영상이라는 게 있죠. 1977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는 이 스타워즈의 우주전쟁 장면이라든지 혹은 이제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터미네이터 2편에 보면은 액체 금속이라 불러가지고 로봇이 등장하는데, 그때 어떤 그래픽이나 효과들이 당시에는 거의 충격에 와닿았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서 터미네이터 시리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나왔던 로봇들이 대부분 다 마치 오마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2편에 있던 로봇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로봇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나 괴물들은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긴 한데요. 한 10년 됐나요, 벌써? 영화 중에 하나가 보면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이 처음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조조로 봤던 거 기억을 하는데,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직원 이제 매표에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영화는 어떤 영화냐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애들 장난감으로 나왔던 그 로봇인데 그 로봇가 나오고 로봇가 미사일도 쏘고 꽝꽝하고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순간 떠올랐던 게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주말에 그 보면은 만화나 이런 거 틀어주면은 나오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유치원생들이 보는 뭐 그런 건가? 가지고 표현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액션 영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나왔던 컴퓨터 그래픽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죠? 그 첫 장면의 그 도입부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영화들도 사실은 다 보면은 이제 디지털 영상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디지털 영상을 1994년도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구미호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괴물이라든지 뭐 디워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던 영화에서 이런 디지털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하면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게임이나 디지털 영상처럼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고 동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그런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거의 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맨 앞부분에서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시장, 그죠? 스테디셀러. 이게 바로 어디다? 바로 다음에 소개되는 이러닝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닝 및 전자책 이 부분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격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인터넷 이외에 인쇄물, 라디오, TV 등 각종 전자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엄청 많은 대학이 하나 있죠. 바로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는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을 하니까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건가?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 그렇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책이나 그죠? TV 이런 걸 통해서 학부 과정을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이제 더 상승이 되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넷에 있는 이러닝의 형태로 진행을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방통대에서 학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있는 방송통신대학원 대학교 센터나 혹은 지정되는 곳에서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 웹 기반 교육이란 용어는 개념상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이러닝이라는 용어로 통합이 되는 추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얘기가 되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교육사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엔잡이다 혹은 이제 수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러닝으로 가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닝은 우리가 현장 강의를 해서 선생님이나 혹은 보조 선생님들이 수업이 클래스가 클 때는 보조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수업이 약간 뒤떨어져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서 그죠? 맨투맨으로 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뭐 힘내세요. 뭐 이렇게 혹은 이 부분을 더 노력하시면 되겠어요 하면서 케어를 많이 우리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튜터라고 해서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아주거나 혹은 전화나 보통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면대면으로 바로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학생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 일정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약사항이 있어서요. 오히려 그 이러닝 쪽에서 보면은 그 컨텐츠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 있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혹은 사이버 대학이나 요즘 대학원도 사이버 대학 형태로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논문을 쓸 때 이제 진짜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학점은행제나 온라인 쪽 교육을 하는 경우에 봐보면요. 그러니까 그 튜터나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집을 하거나 이제 새로 그쪽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학부를 졸업했다라도 실무 경력 한 5년 이상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기준이 그 생각 이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 이러닝의 그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봐보면은 다양한 사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치를 쌓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온라인 쪽에 있는 학위 과정이나 그죠? 이런 쪽에 있는 쪽에 관심을 또 가졌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사실은 지금도 뭐 언제나 이제 교육 쪽은 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서로 다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어떤 기준점이 뭐 어느 정도 수업이 가능하면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위, 학점, 그 다음에 연구 실적 이런 거 다 봐요. 저서 가지고 그래서 이러닝 쪽은 오히려 이제 보면은 이제 인식이 뭐 이제 최근에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서 이제 아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화되고 표준이 나오고 필터링이 될 거라 봐요.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닝 부분은 내용 전문가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그것을 진행을 해야 그것이 조직 자체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래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자책 부분이죠. 이 전자책은 종이책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하는데 도서나 간행물 등의 저작물을 종이책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서적이 바로 이 전자책인 이북인 거죠. 자,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어를 이용해 만든 디지털화된 책으로 PC나 전용 단말기에서 뷰어를 이용하여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래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경험을 하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최근에 뭐 전쟁이나 여러 이슈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뭐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한국이라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전 대단하다 보는 게 일본 쪽에서 봐보면은 전자책을 시장을 크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이 그러니까 안정화된 이제 그 보수적인 것들을 인증이나 어떤 그 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디지털 그 형태로 해서 책을 보는 그 시장이 그 상당히 좀 제약이 돼 있다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기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진짜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게 전자책을 보면은 맨 앞면이나 뒷면에 보면은 이것은 고유한 저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문의를 하지 않고 이 콘텐츠로 활용할 시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그 전자책을 PDF판도 그냥 보내준 건데도 그 쉽게 막 다른 사람한테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막 전달해주고 막 그거를 그 이제 그런 불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에 있는 시장이 그 권당 보면은 그 저렴한 거는 뭐 한 7, 8천 원에서 10,000원 안쪽으로 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몇만 원, 20몇만 원, 50몇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들을 해서 전자책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한 형태의 전자책, 그죠? 그 경우는 뭐 크몽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는 진짜 순수 PDF만 있어요. 브라우저만 있어도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교보문고라든지 뭐 알라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앱으로 돼 있는 뭐 리디북스 같은 그런 서비스 업체들 있죠, 그죠? 그런 형태에 있는 전자책은 소리도 나오는 그런 그 이제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같은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보나 이런 쪽에 있는 그게 아마 그 디바이스 장비가 리더기가 아마 그 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전용 리더기를 통해서 그 전자잉크를 그 통해서 이제 글씨가 뭐 표시가 되는 독특한 장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전자책을 보는 형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전자책 시장은 나름대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 정말로 그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는 HTML 또는 XML 기반이거나 PDF 등의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서비스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앱이나 웹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거냐? HTML 또는 XML이라고 했었는데 HTML은 어떤 거냐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실제 초기에도 그렇고요. 이후에도 나왔던 전자책들이 보면 HTML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HTML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그 출판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EPUB이라는 게 있거든요. EPUB 해가지고 EPUB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을 활용하면은 그 전자책 그 리더기들에서 앱이나 그죠? 그런 곳에서 그 활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간이라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 전용으로 만들어진 국제 포맷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나 혹은 알라딘 이런 쪽에서 아마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흥미로운 거 이렇습니다. 그 EPUB에 있는 시장이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하진 못했었어요. 2010년도 스마트폰 보급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크게 성장할 거다 얘기했었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빨리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전자책 시장이 형성이 될까 했었는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서 아까 했던 그 PDF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급성장이냐면은
그 이제 PDF를 통해서 이제 전자책을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한 달 매출이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그 한 곳이겠죠, 그죠? 그 한 곳에서만 걷어들이는 게 순수익이었던 거예요. 아마 9천만 원 이상으로 수익을 올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플랫폼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전자책 그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지털 음악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음악,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미디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가 음악 산업이다 그랬습니다. 음악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매체로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CD 등이 사용됐지만은 이러한 그 오프라인 매체보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음악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그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거의 이제 그 안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과 그 안에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점점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또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개인이 되는, 요즘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는 핵개인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런 핵개인이 되어갈 수 있는 그 강력한 경쟁력들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수업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